오늘 이제 제가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구구화로 인한 우리가 지금 홍역을 겪고 있잖아요. 홍역을 겪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필요하죠. 즉, 자기 반성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구구화되는 상황 속에서, 민주정권들, 역대 민주정권들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제대로 그러니까 앞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부제목으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제기했던 개념이죠. 공정성장과 잘사니즘.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분의 정치 철학인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좀 이제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의 길, 세상을 만들자. 이제 이런 화두를 던진 거죠. 이건 뭐 그분의 정치 철학이고, 이러한 정치 철학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는 가장 그러니까는 지금 차기 대선 주자에서 앞서 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학문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공유된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hared Growth라는 개념이 있어요. 1993년에 월드뱅크가 세계은행이 그러니까는 에서 만든 개념인데,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표현을 하면서요, 표현한 건데, 이 공유된 성장, 그러니까 성장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소수가 독점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수가 같이 그러니까 그 혜택을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썼는데, 이제 민주정권한테 어떤 하나의 반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 1차원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분들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용도 안 들어보고 내용 들어보고 반성할 부분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반성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단일 대우를 만들어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부 총질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뭐 국민들은 지금 뭐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 60, 70%는 사실 한마음으로 지금 한마음으로 싸우고 있죠. 윤석열 탄핵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구구화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국힘당이라든가 특권층한테만 이 책임을 다 100%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옳은 길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우리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좀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재명을 악마화시키고 있잖아요. 악마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 그러니까 일부 이 대권에 그러니까는 욕심 혹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정치인들조차도 좀 국힘당 쪽에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거칠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특권층은요, 사실 국힘당 진영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민주당 진영 내에도 있어요. 특권층은요. 이 한국의 특권층에 저는 자신감 상실이라고 봐요. 자신감 상실. 먼저 이제 우리가 세계사적인 배경을 좀 이제 먼저 전제로 해가지고 본다면요, 미국은 사실 20세기를 주도한 나라잖아요. 20세기를. 근데 미국 모델이 수명이 사실은 1970, 80년대부터 그러니까는 수명이 끝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스템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시스템들이 사실상 그러니까는 삐끄덕거리고 문제를 야기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겼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대표적이죠. 동맹국들과의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 온 세계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지구상의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지점에서 대한민국에서도 한 9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냉전이 종식되어진 199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산업사 우리도 이제 산업화를 했잖아요. 산업화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박정희가 사실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저는 붙이는데, 근데 탈공업화가 진행되어져요. 탈공업화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드는,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탈공업화, 탈산업화라고 얘기를 한다.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했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박정희 시스템도 수명이 끝나갑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이 약화된다는 것은, 박정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시스템의 경제적인 표현은요 다름이 아니라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대기업 그리고 수출, 이 3대 축이 사실 박정희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죠. 경제적으로는요. 근데 이 부분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에 제가 쭉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의 산업체계의 문제와 관련해서요. 수명이 이제 사실상 끝나면서 외환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90년대 미국의 이 주도에 우리가 새벽이 오기 전에 컴컴한 이 세상이 한번 그러니까 밝은 아침이 오기 전에 사실 캄캄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다 했잖아요. 냉전 질서가 붕괴되어지면서, 즉 뭐냐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어지면서 사실 미국의 세상이, 미국의 시대가 더 이제 그러니까는 전성기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뭐 역사의 종언이라는 후쿠야마 같은 사람, 저는 별로 평가하지 않는 역사학자인데 종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사실 세계화지요. 세계화라는 건 다름 아니라 자본 중심의 논리지요. 자본 중심의 논리로 특히 금융자본 중심의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재편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90년대 진행되어졌는데, 박정희 시스템이 수명이 종언과 더불어서 우리는 바로 이제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금융자본이 주도한 세계화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당한 거예요.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지배 질서, 소위 누굽니까 이해창 표현으로 한다면은 우리 사회의 주류 계층들, 메인스트림이라고 자기들이 주인이다 이거죠. 주류 계층들이 실력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였었죠. 당시에 주류 경제학자들은 다들 그러니까 OECD 가입과 금융화를 다 예찬을 하고 그랬는데, 외환위기가 터진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죠.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외환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경제적인 하나의 그러니까 파국이었잖아요. 네? 파국이었잖아요.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랬듯이,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제 김대중을 이제 계속해서 악마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적 정권 교체만 했을 뿐이지, 이 상황 속에서 특권층들은 어떻게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냐면요, 재벌과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재벌 자본과 더불어서 월가를 추종하는, 외환위기 이후에 월가를 추종하는 금융자본들,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월가가 요구한 대로 금융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공금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이제 초유의 사태가 전개되게 됩니다. 재벌 자본과 월가를 추구하는 금융자본, 그리고 그를 대변하는 그들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대변하는 수구 언론들, 부패한 언론들, 그리고 이제 공공진영에서는 정치 검찰과 모피아의 이들의 기반은 전혀 그러니까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됐죠. 강화된 측면이 있죠.
이게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과거에 그러니까 군사정권과 다른 형태의 한국형 특권층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속시키는 한국의 특권층이 소위 말해서 모습의 변신의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죠. 이건 자신들은 보수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한국의 특권층 집단들이죠. 특권층 집단들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박정희 시기에 그러니까는 경제력 축적이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까는 방향을 바꾸어서 부동산에 기반해서 경제력과 특권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불평등이 세습화되는 저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세습사회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세습사회가 된 지 오래됐어요. 정도차가 갈수록 심해질 뿐이지 세습사회가 된 지 경제적인 세습사회가 된 건 오래됐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주정권이 3번이나 있었었어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요. 예? 있었어야 됩니다. 이 시기에. 그럼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지받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과 경쟁을 하려는 정치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정치인은 시대정신을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대정신은 건 결국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꼭 벌과 나비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꽃을 찾죠. 꽃을 찾아요. 예? 꽃을 찾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만약에 꽃을 참 찾기가 힘든 저기 여러분들 심지어는 극단적인 사막 같은 데다가 나비와 벌을 갖다 놓더라도요. 나비와 벌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꽃을 찾아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 민중들, 시민들도 자기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때 뭐냐면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 살 길을 찾을 때 그 살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시대정신인 거예요. 시대정신은 게 별게 아닌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살 길을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치인의 할 일이죠. 정치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등이 세습화되는 이건 물론 우리나라가 특히 악성이지만은 전 세계 하나의 일반적인 성을 갖고 있었었죠. 이재명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방의 정치인에서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부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시대 정신을 잘 제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압축적으로 얘기할 때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입니다. 우리 전통시대에서 우리 적어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민중들이 참 고통 속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선식 메시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고통을 참고 한많은 세상들을 살아왔듯이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억광부약 대동세상이라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렸잖아요. 이걸 내세운 거예요. 이재명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세운 거지요. 억광부약 대동세상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는 이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냐면 지경학적으로도 파편화가 되어지죠. 지경학적 파편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정학적 파편화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IMF에서 그러니까는 이 미국의 탈중국 전략을 이제 소위 말해서 학문적으로 표현한 게 지경학적, 지리하고 경제적인 측면, 지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이 결합된 것이 지경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편화가 됐다 이거죠. 즉 뭐냐면 경제 블록이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동서진영 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간의 이 경제 블록이 90년대 이전에 있었다면은 이 소위 말해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중국과 미국의 이 대립 속에서 새로운 신경제 블록이 또 전개되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가속화되어졌잖아요.
여기에 이제 인플레는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고금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인플레 고금리 충격이 여기에 이제 더해지고 최근에 그러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가 붕괴돼 버렸죠.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 특권층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그러니까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과 경쟁할 만한 선수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요? 자신들이 국민들이 민중들이 그러니까는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사법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심에서 그러니까는 무죄로 나오면서 이재명 죽이기는 사실상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초조한 거예요, 지금요. 초조한 거예요. 초조한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테러에 그러니까는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는 이 신변 보호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자들은 그것이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이재명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그러니까는 현실화되기를 바란 측면들이 크잖아요. 바랬었고,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격당하기를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언어로 그러니까는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자기 언어로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알아서 그러니까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가듯이 그 정치인을 그러니까 따릅니다. 근데 그럴 만한 실력은 없다 보니까는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이재명 욕만 하고 있죠. 그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악마화의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법 판단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니까는 완전 싹 그냥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정치인들이 자기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언어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언어라는 것은 사고의 산물입니다. 사고의 산물이잖아요. 즉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눈으로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읽고 그들의 고통을 그러니까 사실 대변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은요. 국민들은 지금 죽겠다 이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죽겠다 이거예요. 이재명이 그렇게 악마화시켜도 안 죽는 이유,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많은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를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문제는 뭐냐면 지식인 계층들. 우리가 19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 저 자신도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했지만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미국에 그러니까는 사실 논리, 소위 말해서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소련도 그러니까 패배시키고 전 세계를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통일을 그런 이제 세계화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는 예찬을 했던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지식인층들 주류 지식인층들이요 90년대 이후에 자가당착에 빠진 게 뭐냐면은 외환위기였던 겁니다. 미국의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수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다가 외환위기라는 것을 당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실 멍청한 겁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사망 이후에 소위 말해서 전두환은 박정희의 사생아니까요. 사망 이후에 사실 90년대 이후에 미국 신자유주의에 기생을 하다가 신자유주의가 파산하면서 한국형 특권층들은 비전을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과학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과 미국인들의 눈으로 만든 미국의 그러니까는 그 이 사회과학 이론과 개념을 그대로 한국에다 이식시키려는데 그게 한국의 국민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전혀 호소력이 없잖아요. 호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형 특권층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실력은 그러니까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좀 부패 세력이긴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도덕적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지적을 받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외환위기와 그 다음에 미국이 직격탄을 맞은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형 그러니까 특권 주류 지식인 사회가 사실 괴멸당한 거예요. 괴멸당하다 보니까는 비전을 못 만들지요. 비전을 못 만드는 거예요. 한번 회고해 보세요. 이명박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감세 얘기, 예? 작은 정부 얘기. 그러니까 저기 80년대부터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 신자유주의에서 그렇게 예측했던 것을 그냥 반복하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조차도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물 갚버렸었는데, 예?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작은 정부, 감세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앉았잖아요. 그다음에 규제 철폐 이게 80년대 미국에서 소위 레이거노믹스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80년대 나온 미국에서 얘기 나왔던 것을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에까지 우리나라 주류 지식인층들이 그거를 그냥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실패하고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나아가서는 갈수록 그러니까 국민들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멀어져 가게 되죠. 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국힘당 윤석열이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같은 그러니까 과거에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이라든가 노무현에 비유될 수 있는 이재명 같은 정치인과 경쟁할 능력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네?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없는 거야. 아니 지금 국힘당이나 심지어 봐보세요. 젊은 세대라고 하는 이준석조차도 비전 제시가 없잖아요. 네? 비전 제시가 없잖아. 네? 그냥 뭐냐면 갈라치기라든가 그냥 20대 30대의 불만을 긁어가지고나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사실 본인 자신이 박근혜 키드라고 그랬듯이 박근혜 정부에 참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박근혜하고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재명하고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경쟁할 만한 정치인이 없는 거야. 없다 보니까 정권을 뺏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에 그렇게 광분을 하는 거야. 예? 소위 말해서 이재명 공포증에 걸린 환자들이죠. 예? 그 결과가 국힘당 내부에, 특권층 내부에 패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가.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조중동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요, 새로운 그러니까 그럴싸한 상품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상품이 안 보이는 거야. 이재명하고 경쟁시킬 만한 상품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들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생명력이 없어져 버린 그런 낡은 그러니까 과거의 비전에 여전히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들을 안 하는 거야. 실력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요. 없으면은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섞어놔도 결과는 있잖아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국민은 뭐냐면요. 국민은 우리한테 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하고 지지층이 지금
광분을 하는 게 최근에 안동의 화재 산불 현장에 갔지만 얘기 나누면서 이재명이 욕설을 했다 이래. 참, 이 사람들은요 그냥 거짓말을 이제 밥 먹듯이 하잖아요. 예? 밥 먹듯이. 이렇게 광분을 보이는 이유가 그만큼 초조하다는 거예요. 예? 초조하다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 갈수록 이게 뭡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러니까는 실수가 거의 없죠. 실수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과거 초창기에 비해서요. 성장하는 모습인 겁니다. 예? 예? 이제 한 나라를 경영해도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듬직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요. 국힘당과 그 지지층들이 광분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배경이 바로 이재명을 못 막을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지금요. 네?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해코지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저는 이번에 윤석열은 탄핵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일단 여론조사도 이게 통계 저거기 때문에 가려서 해석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최소한 60% 이상이 그러니까 50% 후반부터 하여간 60% 이상이 윤석열 탄핵을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윤석열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아웃당한 거예요. 아웃당한 거라고요. 근데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윤석열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고 해가지고 제2의 윤석열은 그러면 안 나타날 거냐? 아닙니다. 저는 제2, 제3의 윤석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회에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단을 한 30%, 최소한 30%를 본다고 할 때, 이 탄핵 반대를 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30%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5천만 원 기준으로 1,500만 명 이상입니다. 1,500만 명 정도가, 이건 150만도 아니고, 1,500만 명 이상이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는 굉장히 병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제2윤석열, 제3윤석열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는, 뭘 합니까요? 기쁨전으로 하고 앉아있잖아요. 예? 기쁨전으로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가가지고 기쁨전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토양이 있는데 어떻게 제2윤석열이 안 나옵니까? 윤석열 탄핵당한다고 해가지고 제2윤석열이 등장 안 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교훈이 있잖아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제가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난번 바이든에서 선거 칠 때 제가 다스베이더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트럼프 다시 제기한다. 예? 여기 최백은 TV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판이 그러니까 안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이든 내세운 정책을 보니까는 트럼프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저는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와 그다음에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윤석열 파면시키고 탄핵시킨다고 해가지고 제2윤석열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힘당 정치인들 윤석열 흉내 내고 싶어가지고 안달 부르는 정치인이 한두 명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법치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근대사회가 전통적인 사회하고 크다는 차이는 뭐냐면은 법치주의죠. 법치주의요. 전통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 정치적인 욕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권력을 갖는 거죠. 권력을 갖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가질 때, 정치력을 가질 때 바로 경제를 또 가질 수 있는 게 전통사회의 특징이거든요. 정치력이 큰 사람이 경제력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전통시대 그러니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이 세습돼지고요. 그랬었잖아요. 전통시대는. 대표적인 게 봉건제 시대, 노예제 시대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전통시대는 뭡니까요? 폭력을 사용을 했어요.
정치력. 근데 그 정치력은 군사력에 의해서 뒷받침된 거였었잖아요. 군사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도 20세기에 있어서도 마오쩌둥이 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예? 폭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금지한 것이 소위 근대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민주주의 질서죠. 법치주의죠. 법치주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요, 허점이 존재합니다. 왜? 법으로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법으로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촘촘하게, 그렇다면 법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는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원천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판사에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게, 그리고 판사의 그 판결을 그러니까 존중해 주라고 하는 이유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은 이 법치주의 자체가 작동이 안 되니까요. 근데 왜 다른 판단이 나오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허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요? 예곡된 방식으로 법을 집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마다 민주정에서 분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국힘당도 그렇잖아요. 똑같이요. 네? 자기들이 원치 않는 판결이 나올 때는 서로가 그러잖아요. 이게 최근에 아주 그냥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우리가 사실은 1980,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정치가 사법화됐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아니에요. 정치가 사법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권 분립을 얘기를 하잖아요. 상권 분립을. 선출 권력하고 소위 정치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하게 했잖아요. 그럼 정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각각의 영역이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서로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를 포기하고 다 사법부로 달려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대표적 이재명에다가 4개입니까? 5개입니까? 그냥 아주 저기 갖다가 걸 수 있는 건 다 갖다 그냥 억지 춘향식으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 그것도 벌써 그러니까 10년 전 일이라든가 별로 그러니까 그 위법적인 사항도 아니었던 걸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이 불공정하게 잣대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는 사법부에 갖다 냈을 때 해석을 그러니까는 불리하게 하는 판사를 만나게 되면은 1심 판결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권력자들이 자신의 부정부패,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표적으로 이 부정부패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냥 자신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 법을 그러니까 무기 삼아가지고 오히려 법이라는 것이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사법부로 끌고 가져감으로써 이 속에서 법률 전쟁이죠. 정치도 자기가 할 일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송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법 자체가 갈등을 그러니까 해결하는 하나의 이 수단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죠. 네? 각 진영에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막 사법부 진영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좌표 찍기, 사법부 공격.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상권 분립이 된, 예? 정치가 실종되어지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민주주의가, 지금 결국 민주주의가 붕괴된 결과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기본 상권 분립의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작동하려면은 민주주의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얘기 잠시 합시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진영으로 나눠져가지고 오늘 방송도 일본 민주진영의 시민 저 독자층들에 의해서 민주당 반성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그냥 벌써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바로 그거인 거예요. 진영 논리에 그러니까 다 포로가 돼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입니다. 내전 상황이죠.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내전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전 상황입니다. 진영 논리라는 건 바로 뭐예요?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예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한다면 소위 말해서 근본주의죠. 근본주의. 예? 20세기의 경험에서는 독재와 파시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건 자기 집단하고 자기 집단 아닌 사람을 완전히 이분화시킵니다. 이분화시키고, 예?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 집단이 아닌 사람은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찬탁 반탁 논쟁이라든가 1980년도에요. 예? 1980년도에 박정희 죽고 나서 대학가에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뭐 일부 대학에서는 기존의 그러니까 학생의 소위 학도 호국당 같은 이게 붕괴되어지면서 새로운 그러니까는 이 학생 학생 자치 진영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지도부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 거기에 참여한 친구들이라든가 심지어 후배들이라든가 선배들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세상 바뀌었다고 소위 말해서 완장 찾다르죠. 완장이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 그 친구는 고등학교도 소위 말해서 K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간 아주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하루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교직원들하고 교수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헛질하면서 당신들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친한 관계였었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그러길래 제가 한번 기사대기 올렸었어요. 너 지금 미쳤냐 지금 내가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냐면은 교수들도 소위 말해서 어용 교수라고 이렇게 박정희 시대 때 소위 말해서 어용 교수 이런 데 했던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먼저 인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면 이 학생운동을 하는 지도부들은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이런 슬픈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 이게 이제 진영 논리가 극대화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 이 40년 전의 모습이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진영 논리가 극대화돼 버렸거든요. 근본주의 사회죠. 근본주의 사회예요. 예? 자기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해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미국을 한번 봐보세요. 미국도 지금 보게 되면 트럼프가 미국도 의회를 장악하고 행정 권력까지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다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사실상 윤석열 비슷하게 왕노릇 하고 싶은 사람이야. 왕노릇 하고 싶은 사람이죠.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이민자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그 하는 조치에 대해서 적용한 법률을 그러니까 저기 18세기 말에 만들어진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배경 그 법을 갖다가 예?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막 그 이제 그 예국인들 저기 탄압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완전 와해된 상태예요. 선거에 지고 나서 와해된 상태. 예? 그러니까 국회 권력도 뺏기고, 예? 행정부 권력도 다 뺏기다 보니까는 와해된 상태예요, 완전히요. 민주당이요. 미국 민주당 얘기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나마 뭐냐면 사법부에서 일부 판사들이 이거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제동을 걸고 있어. 이 자기 저거에 제동을 건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판사한테 그냥 미치광이들이라고 하면서 막 욕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쟤네들 다 민주당 당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층들을 가지고 빨갱이들이라느니 무슨 뭐 좌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미국하고 한국이 좀 굉장히 닮은 게 많잖아요. 여기에 머스크라는 소위 말해서 IT 재벌이, 예? 여기에 이제 결합돼가지고 권력을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나눠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머스크는 뭡니까요? 이 판사들 이제 탄핵한다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그러니까는 탄핵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미국은 정치자금법을 합법적으로 저가서 기부할 수 있으니까는, 예? 이 판사 탄핵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하겠다고 제출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최대한 이 기부할 수 있는 최대한 그게 한 6,600달러라고 그래요. 이걸 기부를 다 한 거잖아요. 7명한테요. 예? 그러니까 머스크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트럼프를 그러니까 뒷받침하고 있고, 뭐 사실 머스크는 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의 아류죠. 아류인데 제가 뭐 미국 갈 생각을 포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미국 공항 입국에서 아마 저거 될 거예요, 아마요. 예? 머스크가 지금 무슨 짓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냐면은 위스콘신주에서 대법관을 하나 지금 이제 선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팽팽하게 3대3이라고요. 근데 위스콘신주가 굉장히 지난번 대선 때 경합주였었어요. 경합주로 분류됐었습니다. 근데 위스콘신주를 그러니까 완전히 우경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을 장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법부를 장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러한 대법관을, 위스콘신주 대법관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하기 위해서 머스크가 여기에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뭐라 했습니까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면 자기가 100만 달러씩 주겠다고. 유권자 2명을.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런 짓 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도요. 복권 당첨하듯이 2명을 뽑아가지고, 예? 이 투표에 등록한 사람들한테, 예? 100만 달러씩 주겠다고. 이런 짓을 머스크가 지금 하고 앉았거든요. 예? 미국의 합법적인 저걸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거 금권 정치죠, 뭐요. 금권 정치잖아요.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풍경을 보게 되면요. 이거 가디언지에 나오는 여러 보도가 왔죠. 예일 대학의 젊은 교수 중에 이 파시즘적인 독재, 파시스트 독재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요. 연구자가요. 예일대 교수인데, 예? 제이슨 스탠리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캐나다로 그러니까 이주하겠다고. 예? 캐나다로 그러니까 이주하겠다고. 미국은 파시스트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캐나다로 이주하겠다. 미국에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예? 파시스트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억압되고, 예? 차별이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가 그러니까는 극대화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이라고 해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이 다른 거 아니냐고요. 예? 자, 이 연장선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엔 사회가 없다. 사회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라는 게 뭡니까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공익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출생 극복 공익 광고인데,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내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자냐면요 하면서
자기는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오빠는 이모는 어떤 사람이냐? 아이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어린이집이라든가 하여간 뭐 이 저 육아 이거를 해주는 이제 서비스하는 이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동생이 이런 이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잘 자랄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삼촌은 뭐냐? 자기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려면은 예? 아빠와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장 동료 그 직장 동료를 삼촌이라고 부른 거죠. 삼촌이라고 표현한 거죠. 삼촌이 그러니까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삼촌이 협조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육아휴직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빠. 아이들은 계속 예방주사들을 많이 맞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많은 지원 같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이런 지원해주는 걸 오빠라고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뭐 이 출산 장려금을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뭐 출산 장려금을 그러니까 준 이 저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언니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이가 자라려면 아프리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지역 사회가 그러니까는 다 함께 그러니까 참여해서 키워야 된다. 아이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키우고 그리고 다 같이 그래서 행복하자. 이 얘기가 이제 이 공익 광고의 대충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저도 거의 이렇게 이해온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자. 근데 우리가 사회라는 게 뭡니까요? 사회라는 것 자체가 다 같이 살아가고 다 같이 행복한 집이 바로 사회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까? 예? 함께라는 게 존재하냐고요. 함께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엔 사회가 없어졌다 하는 이유가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 최백은 TV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책도 쓰고. 예? 한 사회는 시장과 민주주의가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시장과 민주가 균형이 파괴가 되면은 세상은 지옥이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루시퍼를 사탄 악마로 이제 일부에서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탐욕적인 부분이죠. 사람 마음에는 탐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동양적으로 물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그것을 억제하는 심성이라는 게 있죠. 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탐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맹자의 4단을 얘기할 때, 예? 우리가 측은지심을 갖는다거나 이런 안 된 사람들 보게 되면 측은지심을 갖는다거나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수호지심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천사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루시퍼의 마음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죠. 탐욕이 없으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탐욕이 없고 천사 마음만 여러분 천사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반 조크를 하는 겁니다. 천사의 삶을 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저희 동양적으로 표현한다면 저 신선처럼 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슬만 먹고 산다 뭐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절제된 삶을 살고 그러네. 이거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네? 그렇죠? 이 두 개는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야.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가게 되면 시장만 과잉이 되면 그게 바로 지옥이죠. 돈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정치가 과잉되면 민주주의가 과잉되게 되면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은 물질적으로 진보를 못하죠. 진보를. 그게 이제 현실 공산주의가 붕괴된 하나의 배경이잖아요. 시장을 너무 억압한 결과로. 이 균형이 파괴가 된 거죠. 파괴가 됐다는 건 뭐냐면 시장만이 그러니까 남은 거죠.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민주주의가 사망된 사회죠. 지금 뭐냐면 억제되지 않은 시장의 힘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탐욕이 극대화되죠. 그러한 세상에서는 모든 게 돈으로 재단되어지거든요. 모든 게 돈으로 재단되어지고 돈의 힘이 지배하는 것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고 그러잖아요.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거주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막 부르는 거, 심지어 뭐냐면은 노동자들에서도 뭐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라더라? 그, 갑자기 뒤에서 생각나면 제가 할게요. 사회가 파편화가 된 거죠. 그게 바로 각자도생이죠. 각자도생. 자기와 자기 가족 중심으로. 그러니까 상부상조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상부상조가 뭡니까? 우에서 얘기하는 다 같이죠. 다 같이. 이게 실종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민생. 사회가 없는데 무슨 경제가 돌아가요. 이건 상식입니다. 사회가 죽으면요, 경제도 죽어요. 다 같이가 실종돼서 재난도 잘 생기는 거예요. 재난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요. 소위 오늘날 우리가 다중이기 시대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다중이기 시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발생하는데, 다중이기 시대에 다 같이가 실종돼 버리게 되면요,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취약해져. 왜? 이런 재난 같은 것은요, 혼자 힘으로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다중이기 시대 굉장히 취약성이 극대화되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다중이기 시대를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간다면, 우리 흔히 이런 표현이 있죠. 외국인들이 표현한 것 중에 known unknowns라고. 이게 뭡니까? unknowns, know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식으로 해가지고 수식을 하는 건데, 알려진 건데 모르는 것들이죠. 알려진 건데 모르는 것들, unknowns. 모르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요,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스크죠. 위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알려진 무지, 뭐 이렇게 애들 이제 뭐 번역들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요, 인식은 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이거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빈곤하거나,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건지를 빈곤하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무임승차에 빠져 있죠. 아, 이거 뭐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예? 설마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어? 하면서, 예? 소위 말해서 방관자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집단적 무임승차죠. 무임승차에 빠져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리스크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충은요. 이 현상들을요. 지금 많은,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발생하는, 기후 위기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난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unknowns. 이거 모르는 것들인데, 모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로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몰라가지고 당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속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새로운, 그러니까 리스크가, 새로운 처음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죠. 네? 처음 겪는 거니까 새로운 거죠. 그럼 과거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대 학문은 뭡니까요?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토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도 못하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미지,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 이런 것들이죠. 이 두 가지로 리스크를 대별할 때 지금 현재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두 리스크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 쪽으로 이걸 강화시켜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mutually reinforcing이죠. 아니면 이게 순환하는 거죠. 루프홀처럼요. 네? 루프홀처럼 영어로.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하고 또 증폭시키고 있죠. 이런 리스크들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가, 굉장히 빈도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굉장히 그 강도도 강한 리스크들을 겪으며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진입을 했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이거요.
자, 대한민국의 사회가 없다는 것을 하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OECD에서 이런 통계도 냅니다. 조사도 합니다. 소셜 서포트, 사회적 지원, 네? 소셜 서포트에 대한 지표를 이게 뭐냐면 소셜 서포트는요.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는 그걸 연락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대한민국 이게 2006년부터 조사를 했어요. OECD가 한 20년 됐죠. 근데 한국은 대부분 해외 꼴찌야. 이게 2023년 가장 최근 건데요. 가장 최근 건데 아이슬란드, 핀란드가 1등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꼴찌예요. 꼴찌. 한국에는 그러니까 사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봐요. 인간관계가 붕괴된 사회죠. 가장 예로운 나라인 거야.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나라인 거야. 여기서 1위인 거야, 한국이요. OECD 공인. 그럼 이게 과거는 2006년 처음 시작할 때 봐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해에도 이랬었어요. 꼴찌야. 꼴찌. 예? 그 사회가 붕괴된 거죠. 사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제가 이거 과거에 한번 보여준 적인데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퓨 리서치 센터라고. 여기서 선진국가 17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걸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장 1위가 뭐냐면은 가족과 아이들, 자녀들이다. 자기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직업과 자기의 경력, 커리어다. 이렇게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만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질적인 성공이다. 물질적인 성공. 가족은 저 3위로 밀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족조차도.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시장, 경제적인 돈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각자도상 파편화되죠. 파편화되어지죠. 예? 이게 야만적인 사회가 지옥이 됐고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예?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다 이겁니다. 오래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지금 경제 전염병이 확산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차단할 감염병이라든가 전염병을 썼으니까요. 확산되지 않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가 감염 속도가 빠르니까는 그거를 확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걸 했잖아요. 활동을 최소화시키는 걸로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백신과 치료제가요. 지금도 이 확산을 경제 전염병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 단계라 했어요, 제가요? 사람들이 자신감을 상실해버렸어.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심리를 돌려야 돼요. 심리를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고요. 이 출발점은 윤석열 탄핵이죠. 윤석열 탄핵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붕괴되게 된 것은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뒤에서 보여드렸지만 주택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우리나라만 물론 폭등한 건 아닙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더라도 한 28%가 한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진행됐거든요. 그 결과 가계부채가 폭등하죠. 가계부채가 147%에서 161% 정도까지 폭등을 하죠. 사람들이 쓸 돈이 없지요. 여기에다가 이제 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2월 24일 날, 22년 24일 날 터지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가 본격적으로 막 불이 붙고 유가가 불이 붙으면서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또 금리도 인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죠? 그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게 자영업이죠.
자영업, 유통업이요. 예? 지금 자영업, 유통업은 완전히 그냥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비현되면 이제 폐허가 돼버린 거잖아요. 폐허요. 그 결과가 연장선에서 뭐냐면 상업용, 그 다음에 지방 부동산이 그러니까 또 타격을 받죠. 예? 과거에 상가가 그러니까는 꼬마 빌딩 갖는 게 로망이던 이런 시절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퇴직하고 나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였는데 이분들이 지금 타격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 지금 이 자영업하고 유통업은 지금 완전히 그 폭탄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저거 돼버렸어요.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건설업 타격이 이어지죠. 건설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요. 나머지 제조업으로 확산됩니다. 여러분, 시멘트와 철강을 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 전자제품도 그러니까 덜 수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건설 덜 하게 되면요. 이게 산업체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확산된다니까요. 거기다 수출도 지각했잖아요. 예? 대기업 실적이 악화되죠. 그게 이제 고용 한파로 오고 경제 심리가 가라앉는 최장기 지금 위축돼 가고 있죠. 그 가게, 자영업, 중소기업의 위기라는 것이 당연히 이들이 의존하는 서민금융, 이게 부실화로 이어지죠. 그 간단한 지표만 볼까요? 경제심리지수가 지금 32개월 연속 100 미만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22년 8월달부터 32개월 연속 100 이상이면 좀 긍정적으로 100미 치면 32개월 연속이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런 때가 없었다고 대한민국 경제사 속에서요. 예? 가계 대출에서 연체된 거. 예? 이게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 10조 원 안팎이었었는데 지금은 18조 원, 20조 원 가깝잖아요. 예? 돈을 못 갚는 거죠. 자영업자 연체 대출액은 5조도 안 됐던 게 지금 18조 정도로 이게 치어 올라갔어요.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예?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연체된 거, 대출 연체. 한 9조 원 돼 있던 것이 44조 원까지 증가했잖아요. 예? 통계 수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게 누굽니까? 저축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중은행보다 79개 저축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고 상호금융조합이라는 게 있죠.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산림협동조합이라든가 농협, 수협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요. 이 부실채권 규모를 봐보세요. 한 10조 원 정도 하던 게 한 38조 원까지 증가했어. 예? 급증하고 있잖아 이게요. 빠르게요. 예? 부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서민금융이. 새마을금고 연체액 봐보세요. 한 6,500억 원 정도 있던 것이 12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어. 몇십 배가 뛴 겁니까 도대체가. 예?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 붕괴가 진행된 지 오래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국민에게 살 길을 비전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에요.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압축되어지는. 근데 저는 이게요. 이재명 정권 한 번 가지고 이게 저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동안 수십 년간 누적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특권층에서 딴지를 걸고 예? 이거를 저항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제2, 제3의 이재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제2 윤석열, 제3 윤석열이 계속 대기하고 있잖아요. 제2 윤석열, 제3 윤석열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제2 이재명, 제3 이재명이 필요한 거죠.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집으로 되기에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긴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탄핵만으로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긴 싸움을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지구상에서 가장 그래도 살아갈 만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이걸 저희 때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힘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한 첫째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한민국 희망 없어. 저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요. 희망 없다는 말 여기서 뱉을 필요 없이 혼자 살 길 찾으시라고. 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민을 준비하더니 뭐 이렇게 하라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배설하지 마시고. 예? 두 번째는 뭐냐? 국민이 진짜 주인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민주주의 강국이죠. 민주주의 강국. 제2 윤석열, 제3 윤석열이 등장 안 하는 가장 거기에 치료제는 뭐냐면요. 민주주의 강국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이 진짜 주인의 나라가 되면요. 윤석열은 다시 등장 안 합니다. 민주주의 강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억강부야.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함께 그러니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동세상 만들죠. 이거를 앞장서는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정치를 지지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는. 예? 마지막으로 뭐냐? 특권층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되돌리려고 할 거라고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혁 인사들의 정책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은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고요. 개혁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그러니까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가서 올라타가지고 가서 뭐 같이 그러니까 막 상처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지금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